배 안에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지난 1월 중순 남해 해양경찰청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미국에서 출발한 14만 톤급의 이 배는 중남미, 파나마운하, 한국, 중국을 거친 후 같은 루트로 회항하는 컨테이너 선박이었는데요. 제보자는 이 배에 위험한 무언가가 실려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해경은 재빠르게 수색에 나섰는데요. 탐지경까지 이용해 구석구석 배 안을 살펴보던 해경이 촘촘히 쌓여있는 네모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포장 겉면에는 선명하게 전갈 모양 그림이 인쇄되어 있고 그 밑에는 스페인어로 성공이라는 뜻의 엑시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수상쩍은 물건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시가 1,000억 원 상당의 코카인이었습니다. 이날 압수된 마약의 양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100만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을 분량이었는데요. 정확한 목적지마저 가늠할 수 없는 이 위험한 항로에 대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출발지가 콜롬비아라는 것이었습니다. 콜롬비아의 대표 마약 조직인 칼리 카르텔이 전갈 문양을 사용하기에 파악할 수 있었던 유일한 정보였죠. 마약과의 전쟁을 거의 40년 넘게 벌이고 있는 콜롬비아는 2013년 우리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콜롬비아가 왜 전 세계 마약의 온상지가 된 건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콜롬비아 하면 축구와 커피, 미녀들만 떠오르는데요. 콜롬비아의 명함 중 어둠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마약입니다.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나르코스는 콜롬비아의 마약 카르텔을 다루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고 하죠. 1980년대부터 90년대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와 메데인 카르텔, 그리고 그들을 쫓는 미국 마약 단속국 DEA의 추격전이 손에 땀을 쥐게 만듭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남미 밀림에서 재배된 코카인이 어떻게 미국으로 흘러갔는지, 이런 마약 카르텔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콜롬비아는 마약의 온상지가 된 걸까요? 안티오키아주의 메데인은 1950년대 콜롬비아 최대의 공업도시로 손꼽혔습니다. 메데인에서 생산된 물품은 안티오키아주의 북단으로 운반돼 바다 건너로 수출됐는데요. 수출에 있어서 지형적으로 큰 장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섬유산업의 메카라고 불릴 정도로 한때 번성했죠. 문제는 1970년대부터 한국을 비롯한 신흥 아시아 국가들이 섬유산업에 뛰어들면서 메데인의 산업 구조가 휘청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실업자가 폭증하고 도시 분위기가 흉흉해지기 시작했죠. 먹고 살 방법을 고민하던 안티오키아 주민들은 지형적 이점을 이용한 밀수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1950년대에 커피 밀수부터 마리화나 그리고 코카인까지 이어지죠. 커피 밀수로 떼돈을 번 밀수업자들은 검은 돈을 축적하기 시작했고 공권력에 뇌물을 바치며 강력한 유대관계를 맺기 시작하죠. 두 번째 밀수품은 바로 대마초였습니다. 1960년대 미국 내 히피 문화의 유행으로 대마초가 불티나게 팔렸는데요. 원래 이 대마초는 자메이카와 멕시코에서 수입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멕시코와 자메이카 정부가 마약 근절을 위한 대마초를 집중 단속하고 생산지에 불까지 지르며 근절해버렸죠. 이 과정에서 콜롬비아인들은 마약 시장의 돈맛을 보게 된 겁니다. 대마초로 시작된 마약 카르텔은 점점 그 세력을 확장해 칠레 쿠데타를 기점으로 코카인 생산까지 하게 됩니다. 그들은 미국으로까지 진출해 다른 마약 조직들을 잔인하게 무력화시키고 그야말로 돈을 쓸어담기 시작하죠. 엄청난 자본력과 무자비한 폭력성, 이 때문에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의 영향력은 정부보다 강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들의 거점 지역이 경제적으로 열악하다는 것도 특징인데요. 지역에 검은 돈을 풀며 조직원을 포섭하고 학교나 병원을 지어주며 지역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도 했죠.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거대 마약 카르텔들은 정부를 상대로 거침없이 테러를 저질렀으며 정치인이나 법조계 인사들을 암살하는 등 그야말로 막장까지 이르렀습니다. 1990년 대선에서는 대통령 후보 6명 중 4명이 총에 맞아 죽기까지 했죠. 이처럼 내정과 마약 카르텔로 몸살을 앓던 콜롬비아는 2002년부터 달라지려 노력합니다. 정부가 마약 조직 퇴치를 선언하고 강력한 소탕 작전을 펼치기 시작한 것이죠. 2013년 콜롬비아 정부가 한국 국방부에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을 하나 합니다. 콜롬비아 해상에서 활개치고 있는 마약 카르텔을 없애는데 한국이 도와줄 수 있겠냐는 것이었는데요. 그들은 2011년도에 퇴역해 한국이 훈련함으로 사용 중인 초계함을 무상으로 양도해 줄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쿨하게 오케이를 외칩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 전쟁에 참전한 국가였으니까요.
한국전쟁 당시 콜롬비아는 5,100명의 지상군을 투입해 우리군을 도왔는데요. 213명이 전사하고 448명이 부상당했었죠. 안타깝게도 현재 콜롬비아 정부의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사회에서 소외당한 그들을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뿐더러 참전용사 의료 및 후손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긴 세월이 흘렀지만 한국 정부는 콜롬비아의 도움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콜롬비아로 양도된 초계함은 1200톤급 안양함이었는데요. 1983년 12월 한국 해군의 초계함으로 취역한 후 27년 동안 한국 영해를 지키다 퇴역한 함정입니다. 사실 이를 판다면 적어도 수십억 원은 받을 수 있는 함정이었죠. 하지만 한국 정부는 콜롬비아에 인도하기 전에 9개월 동안 정비까지 완벽하게 한 후 보냅니다. 콜롬비아에 도착한 안양함은 대통령의 환대까지 받으며 나리뇨라는 새로운 이름을 선물받았습니다. 콜롬비아의 독립운동가로 부통령까지 지낸 안토니오 나리뇨라는 콜롬비아의 영웅의 이름을 따온 이름이었죠. 나리뇨의 최고 속도는 시속 31노트, 밀수하는 고속정을 상대하기에 안성맞춤인 배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선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번 입은 은혜는 죽을 때까지 갚는다는 정신으로 2020년에는 익사남까지 콜롬비아로 보냅니다. 1988년 취역한 익사남은 30여 년간 우리 영해를 지키고 2018년 퇴역한 후 콜롬비아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취역식이 열린 곳은 바로 콜롬비아 북부 카르타헤나 해군기지. 이곳은 70여 년 전 콜롬비아 참전 용사들이 한반도를 향해 출항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콜롬비아가 파견한 브리기탐 3척 중 한 척의 이름이 토노함이었는데요. 익사남은 그 이름을 물려받아 알미란테 토노함이라고 불립니다. 취역식에서 콜롬비아 두케 대통령은 알미란테 토노함은 한국과 콜롬비아의 굳건한 동맹을 상징한다며 한국에 감사를 표했죠. 이 함정은 최대 속력 32노트, 대한미사일과 어뢰 등을 갖춰 탄탄한 무장을 자랑합니다. 한국 해군의 초계함들은 콜롬비아 해군의 카리브해 전담부대에 합류해 현재 마약거래 소탕작전에 투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 대당 14억 정도 하는 잠수정을 이용해 마약 밀매를 한 것이 적발돼서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는데요. 콜롬비아와 멕시코의 밀림에서 제작된 잠수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중남미에서 미국, 유럽 등지로 마약을 운반할 때 잠수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마약 조직의 선박에는 기관총과 수류탄, 박격포가 실려있는 것이 예사라고 하는데요. 잠수정까지 도입하며 더욱 영악해지는 콜롬비아의 마약 카르텔이 한국의 초계함으로 박살나길 기원해봅니다.